총선을 42일 앞두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충단키로 함에 따라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 방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전격적으로 야권 통합을 제의해 총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미연 RN서치 소장, 서양호 두문 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인 대표,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야권의 대통합을 하지 않고는 선거에서 어렵다. 이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장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 선거 야권 분열 상태로는 여당과 선거에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뭐 선거 분리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구도적으로 그렇게 이미 지금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저는 수준의 말이라고 봅니다. 야권이 통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 통합의 근본적인 동인이 뭐냐? 대선 아닙니까? 대선 때문에 사실은 야권이 분열됐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다시 합치면 그러면 안철수 의원한테 그냥 죽어서 돌아와라. 그러면 네.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물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의 한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에 있어서 퇴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떤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것이 좀 공공한 상태에서 이 국면을 전환할 수가 있는 절묘한 한 수를 김종인 대표께서 가장 당연한 그리고 야권이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한국 정치를 보면 야당은 분열해서 항상 졌습니다. 과거에 80년대 예를 들어서 3당 합당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야당이 YSDJ가 분열을 해서 민정당 노태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네. 지금도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이것을 그만두고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의문점이 남는다. 당연한 이야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평가인데 우리 부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대단하고요. 요새 유행하는 할배 파탈의 전형이고 저는 물갈이에 이어서 그리고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공천의 전권을 갖고 그리고 야권 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총선 국면을 70대 이 노정객에 의해서 한국 총선 20대 총선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노련한 정치를 보고 저는 감탄을 금할 길이 없고 그동안 문재인도 안철수도 손학규도 야권의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인의 배경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의 급속한 지지율 하락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내의 이제 재편은 어느 정도 끝났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것 같고요. 네. 어지간해야지 야권 통합을 마지막 역전의 히든카드로 꺼낼 텐데 이미 야권 통합은 이번 총선의 전략적 카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리 꺼낸 것은. 저는 네. 그래서 야권 통합은 이번 총선의 전제이고 실제 이번 총선은 안보라든가 민주주의, 야권 통합이라고는 정치공학적인 이념적인 지지자들의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실정으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하는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 선거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저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통합을 주도할 만한 정치적인 여건이 야권의 정치적 여건이 성숙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만 해도 조국 교수를 비롯해서 친노가 김종인에 대해서 계속 친노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무슨 신세를 줬습니까? 저는 제가 김종인 대표라면 안철수 국민의당 쪽에다가 내가 친노랑 가깝겠냐 비노랑 가깝겠냐 들어와서 내가 객관적 심판을 봐줄게 통합하자. 김한길 대표하고 천정배 의원은 야권 통합을 원하는 사람이고 안철수 의원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겠죠. 하지만 김한길 천정배가 담보가 돼서 뭐라 그러나요? 이 싸움에서 보증인이 돼서 네. 같이 연대하고 통합한다면 공정한 룰을 보내줄게 하면 안철수 의원도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저 사람 친노라고 지금까지 물갈이하고 컷오프하고 온 배경들을 보면 다 친노들을 압박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선 대원군님 박영선 의원이 누구랑 같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의원하고 이렇게 신당을 만들겠다 안 말겠다 한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회심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김종인 대표가 오늘 야권 대통합을 제의한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 대표로서. 그리고 제1야당이라는 어떤 위상을 좀 제고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는 국민의당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금 지지율 한 자리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지금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국민의당의 힘 빼기로서 저는 한 거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오고 난 뒤부터 벌써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서로 지금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관점에서 만일에 당대당 통합을 했을 때 그러면 이쪽 당이 싫다고 나간 사람들을 다시 들어왔을 때 그럼 공천은 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당대당 통합을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한 것은 국민의당을 좀 힘을 빼기 위한 네. 하나의 전략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적 한 수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걸 다 통합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그냥 국면 전환용 카드다, 아니면 대단한 한 수다 이렇게 이제 극찬과 비판이 공존하는데 저는 애초에 이건 전제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표가 내려오고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대표로 등판할 때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 당을 나간 분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때 나갈 때 안철수 의원을 이제 필두로 나갈 때 탈당한 분들의 이제 모든 타겟이 문재인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 친노 패권주의 문재인 대표. 청산해라. 네, 근데 문재인 대표는 내려왔고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가 뭐 만족도는 사람마다 정도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친노 청산을 하면서 이게 탕평책으로 지금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이 대표 시절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 공천까지도 허물어뜨리면서 정권을 다 가져왔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애초에 그려져 있던 시나리오다. 문 대표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 권한이양을 하면서 예. 자, 야권을 통합을 해달라는 마지막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의종군 한다고 하면서 양산에서 계속 칩거 모드 아닙니까? 물론 이제 SNS로 이제 한두 네. 마디씩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예상한 작전은 아닌 거죠. 우발적으로 터져 나온 일이지만 의외로 또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타격을 결집 반응? 받았어요. 네. 흥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러면 총선에서 결정적인 한 수일 것이냐? 김종인 대표는 그건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애초에 이 전략을 밀고 나가자라고 해서 지금 꺼내는 카드가 야권 통합이고 이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것이 실행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다라는 점은 김종인 대표도 굉장히 좀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회의적이지만 예,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고요. 네. 이성적으로는 논리가 타당해요. 뭐냐면 이분들이 나갔을 때의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느냐. 사라졌죠. 네. 문재인 대표가 사라졌죠. 그다음에 문제는 이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명분 싸움만 벌인다면 된다. 정권 교체, 뭐 박근혜 정부 심판, 이거는 두 당이 모두 공의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뭉치면 되는데 문제는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감정의 이 온도차가 지금 여야의 갈등보다 야야 갈등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이 불과 한 42일 공천까지 한두 주 만에 봉합이 되게 될 되냐 거냐. 어렵다. 이건 알고 그런 있겠죠. 측면에서 장 교수님 네. 사실 그것이 이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선거 연대를 위한 것 아니냐 여당도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연대가 아니고 이것이 당연한 논리인데 이 칼끝은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가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을 겨냥을 해서 그리고 김한길 천정배 의원과 이재희 서로 분리시키는 그런 지금 연막적인 전술이고 지금 지지율이 8%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8%가 떨어졌는데 확인 사살하는 것이다. 네. 정치는 대세인데 8% 이하로 떨어지면 정말 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이 마지막에 야권 분열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전략적인 꼼수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도를 알아챘을까요? 사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천정배, 김한길 공동대표의 온도차가 있어요. 저희들이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듣고 대담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당내 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시죠? 그래요? 너무 이제 도련한 일이군요. 그 문제는 좀 제가 근데 그 문제는 제가 경솔하게 답변해서 하면 안 될 일이네요. 그 진위를 파악해 보고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그 발언의 진위가 뭔지 좀 알아보고요. 자,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저희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천정배, 김한길 두 공동대표는 진의가 뭔지를 먼저 좀 알아보는 게 우선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소장님, 이런 온도차 어디에서 기인을 한 걸까요? 현재 처지로부터 나오는데 아까 장성호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대선을 두고 다시 본인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친노 패권 때문에 나왔는데 다시 통합을 하는 것은 이 언어 도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즉 대선 주자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에 반면에 김한길 천정배 의원은 다양한 현역 의원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역 의원들은 당장 총선이 급선무인데 총선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분열하면 필패라는 걸 누구보다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통합이든 야권 단일이든 야당과 당대당 통합이든 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생존의 문제이죠. 저는 그래서 이 두 그 처지로부터 나오는 입장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대선 주자로서 이 얘기를 하면 그 현역 의원들이나 나머지 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 대선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리더십에 심각한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기 그게 때문에 균열점의 시발이 될까요? 지금 우리 저는 뭐 교수님은- 장 교수님 네. 얘기하는 대로 이것을 김종인 대표가 공학적으로 네. 개파적으로 이것을 국민의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제기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필연적으로 민생 문제, 경제 실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단일화돼야 되는데, 그 단일화되기 위해서는 대권이든 뭐 개인적인 이해 요구를 뒤로 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상식과 대의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라고 좀 봐야지 옳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금 이 멘트를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바로 초선과 다선의 차이다. 네. 이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대선 주자의 행보를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면에 천정배 김한길 공동 대표 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진위를 파악을 하고 난 다선의 뒤에 문제다. 다선의 네. 차이가 있고 정치력의 전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제의를 한 거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당대당 통합을 김종인 대표가 바라고 있을까? 저는 그건 원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비주류가 탈당하고 난 뒤에 물론 문재인 대표가 양산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당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안정화되고 있는 이 국면에 이 사람들과 다시 연대를 했을 때는 또다시 당이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겐 더 이롭다고 네. 김 대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왜 얘기를 했느냐. 바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얻은 거 없는 거 아니냐는 이런 논란이 지금 야권 지지층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로 지금 국면 나오는 전환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지금 한 수 던진 건데, 이거를 갖고 우리가 가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아니에요. 뭐 통합을 하더라도 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당 하겠습니까? 밑으로 돌아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지금 초선과 다선의 차이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시니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들으면은 네. 굉장히 좀 패부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정치 고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런 반응, 뭐 레토릭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표현은 저런 반응 이외에는 보일 수가 없는 게 내부적인 혼란이 지금 수습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구심점에 있고, 그런데 문제는 공천도 늦었고 전국 공천이 가능한지도 지금 가시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주도해 나가고 있고 야권 지지층은 결집 효과는 있었습니다. 출구 전략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할 뻔했는데 오늘 눈물에 지금 8시간째 가고 있죠. 네. 이종걸 원내대표의 마지막 필리버스터와 그 와중에 딱 던져 나온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 이걸로 지금 국면이 전환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국민의당은 계속 지금 수세에 몰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선뜻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대표가 현장에 이 당심은 잃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요 수도권이나 뭐 영남은 차치하고 지금 호남의 맹주가 될 수 있을 뻔도 했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좀 비하하는 입장으로는 호남 자민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가능할지도 좀 불투명합니다. 네. 어려워 보입니다. 그 상황인데 지금 호남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광주 북갑 같은 경우에는 미묘한 현상이 있어요. 강기정 현역 의원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선수를 꽂아야 되잖아요. 전략공천 지역이 돼버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거긴 또 김경진 후보가 나와서 여론조사가 좋아요. 이 국민의당 네네. 후보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게 전략적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2일 남은 선거에서 지금 여야도 정책, 어떤 아젠다 선거를 하기가 어렵고 인물 선거가 될 판인데 지역별로 지금 여기서 이 비슷비슷한 야당 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데 지금까지 공정 경제 이야기하고 예. 경제 민주화 이야기하고 유권자 입장에서 뭐 크게 다릅니까? 그렇다 그러면 네.
이번에 그 통합 제안 이런 것들이 박지원 의원과 송호창 전정희 의원의 통합 논의, 그러니까 입당 논의에도 어떤 변수가 될까요? 변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은 뭐 정치 구단이신 분이니까 예. 이분이 본인이 중간지대에 머물겠다 무소속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시간을 보다가 마지막에 이 총선 직전에 합류를 하는 모양새였는데 명분은 살아있어요. 나는 통합하겠다. 지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동교동계가 다 탈당해 나왔습니다만 예.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고 안철수 대표에 대한 멘토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교들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당내에서 안철수 대표가 또 이 한 고집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마음을 회심하지 않는 한 쉽진 않다고 알 봐야겠습니다. 것이다. 뭐 박지원 대표, 그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의 행보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야권 통합을 위해서 진영에 남으려고 했는데 야권 통합의 지렛대를 삼기 위해서 국민의당을 발판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을 긋는지. 실제로 목포 지역의 상황이 개인 박지원으로는 여의치가- 돌파할 수 없어서 구도 싸움, 국민의당이냐 반더불어민주당이냐고 하는 이 싸움의 구도에 의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지가 궁색해서 당을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야권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들어가지 결정을 해줘야 마시고 되는. 들어가지 마시고 두 당이 함께 통합해야 한다고 더 목소리를 보태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입당을 결행하신다면 목포에서 처지가 궁색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은 정치 구단이라고 하지만 동교동계가 대부분 국민의당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서 아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갈 겁니다. 일단 가서 그다음에 통합을 모색을 하되 지금 김종인 대표가 오늘 이 통합 제의하는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 있다고 보면서 공준전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을 대표를 겨냥한 측면이 1번이고 두 번째는 그 막후에서는 네. 더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당으로 간 예비 후보자들도 막후에서는 영입 제의를 다시 한다는 그런 소문들이 들리는 걸 봤을 때는 밑에서는 치열하게 서로 지금 밀고 당기는 그런 힘의 어떤 대결이 호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핵심적인 사안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정당에서 지금은 서로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들어오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 김한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서는 정말 통합하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고 앞으로 여기에서 떨어지면 낙선이 되면 8년을 돌아와야 되는 본인 10년 지역구에서도 좀 위태하다는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천정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거기 지금 양양자 전 상무가 지금 전략고청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분이랑 붙자니 그렇고 또 떨어지죠. 또 안산이나 수도권으로 오자니. 송파로 다시 오자니 면이 안 서고. 면이 안 서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또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전심으로 이분들은 통합을 원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대권 욕심이 있어서 정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를 가야 되는데 정치는 패거리 정치인데 사실 네. 혼자 독불장군 없지 않습니까? 새해 정치다. 네, 새해 정치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이 당선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당에 지금 입당한다는 것은 박지원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이미지에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같이 입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송호창 그리고 전정희 의원인데 이분은 더민주당에서 하위 20% 컷오프 된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하고 같이 들어간다면은 저는 박지원 의원의 면도 서지 않을 뿐더러 뭐 통합을 위해서 가는데 컷오프 된 사람하고 같이 들어간다 국민의당에 저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분들을 다 받아들여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원내 교섭 단체를 좀 만들고 싶겠죠. 네. 뭐 국민의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건 뭐 국고 보조금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구실하게 이런 분들을 왜 맞이하려고 할까, 받아들일까 하는 첫 번째 의문, 네. 당연히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을 왜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제 창당 1주년이었나요? 네, 창당 네, 한 달이 그렇죠. 됐죠. 한 달. 한 달이었을 때 안철수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제 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당하고는 좀 약간 지금 선을 긋는 그리고 독자적인 행보, 뭐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으로 네. 가서 뭐 바로 슬로건이 그렇죠. 국민 속으로 그 이런 국민 선거패를, 속으로 네.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당하고 지금 선을 긋는 네, 당무는 그런 당에 맡기고 그렇죠. 본인은 현장으로 좀 들어간다 해서 벌써 지금 유치원도 다녀오시고 서대문 형무소도 갔다 오고 그랬단 자, 말이죠. 그게 바로 저는 네. 안철수 의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또 그 말씀을 하시고 당장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그리고 매일 언론에서 항상 일면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에 기인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공중전은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네. 콘텐츠를 내놔라는 거죠. 현장 속에 다니면서 악수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했으면 저는 충분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콘텐츠인데 그 콘텐츠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를 왜 지금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말로만 자꾸 새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왜 현역 컷오프 20%된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당, 네. 후당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바로 모순점이에요. 저는 저 지금 김 소장님 말씀에 뭐 거의 대부분은 공감을 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모순이 지금 총선은 본인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초선이고 이제 재선돼야 되는 거죠. 노원병인데 서대문 형무소를 왜 갑니까? 지역구도 아닌데. 지금 이 대선 행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새롭게 창당된 신당의 대표니까 대선 주자급의 대표 행보, 전국구 행보를 보여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숙제가 하나 어깨에 있는데 본인은 또 지역구를 맡은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또 보살피는 모습도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의 모순인 것이 이 그랜드 아젠다도 이 비전을 펼쳐줘야 되고 말이죠. 또 지역구에 아기자기한 정말 그 국회의원들이 총선 때면 항상 가 있는 곳이 재래시장이잖아요. 네. 길을 딱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 다 명함 주고 민원도 좀 악수하고 들어야 되고. 이미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고 또 광주도 더불어민주당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꾸 광주에 대한 또 이제 시그널을 줘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이 안철수 대표가 참 정치 초년으로 보면 이게 마음속에서 터질 것 같은 문제가 많은데 거기서 가장 심각한 숙제를 던지는 게 당 내부 갈등이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수습이 안 되니까 네. 어찌 보면 김종인 대표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한 소리 딱 하면 그냥 권한 가지고 오고 막 잘라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괴감에 빠져서 괴로움이 많을 텐데 당무에까지 발목을 잡히고 싶지 않은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혼자 공중에 떠 있는 존재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좋은 취지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처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왜 부자가 양말을 꿰매 신으면 참 검소하다 그러지만 서민들이 양말 꿰매 신으면 아이고 못 사는 사람이 지지율 궁상 떤다고 하는 것처럼 지지율이 떨어질 때 저런 행보를 하는 것은 뭔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닌가라고 특히나 지금이 어느 국면입니까? 현역과 신진들의 물갈이를 두고 당의 한바탕 소용돌이가 벌어질 때 지금 필요한 것은 당내 리더십이고 정치력을 보여서 이 안철수가 국민들과 당을 안정시키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임을 확인해 주는 것인데 이런 자리에서 그걸 피하는 것은 마치 도망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오히려 현재 국면에서의 국민 속으로는 네. 그 당의 어려운 문제를 피하는 리더십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 교수님, 그런데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대표의 어떤 이런 행보가 이제는 좀 이념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경제 프레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실정 이런 걸 좀 공략하기 위한 프레임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경제 프레임,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온 거가 30년, 그리고 74년, 76년 5.16 쇼크 그때부터 온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경제적인 위기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그때만 생긴 겁니까?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쭉 쌓여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것에 어떤 도깨비방망이 있겠습니까? 경제 민주화 한다고 했지만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새 정치처럼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가공무역 형태로 우리가 버티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어떤 입김에 대해서 우리가 직격탄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처지를 보면 분단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지역 정치, 지역 패권주의 정치가 거기에 핵심적이고 거기에 보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적인 측면에서 경제 이슈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총선입니다. 대선이 아니고 대선이면은 이것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당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지난 4년, 5년 동안의 어떤 실책에 대해서 야권이 정말 강하게 비판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총선이면 지역적인 발전이고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이슈 아젠다가 생산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경제 이슈로 하면은
그러면 할 수 있죠. 새누리당도 경제 살리기로 하고 경제민주 없애고 그럼 여기는 그동안에 그러면 복지 포퓰리즘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것은 저는 이슈화 되기는 쉽지 어렵다고 않다. 봅니다. 어렵다고 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이 경제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큰 틀로 가는 것보다는 이번 총선은 2년 뒤에 내년 12월 달에 있을 대선의 어떤 제1라운드다. 1라운드이기 때문에 각 당의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사람 심기 그리고 자기 지역위원장 심기. 왜냐하면 지역위원장이 나중에 대선 때 대의원을 관리하는 그런 선거 운동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치열하게 네.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결국 또 새해 정치를 근데 말씀하셨습니다. 뭐 너무 네. 장 교수님 오르신 말씀인데 정치인 중심, 대선 주자 중심으로 보시는 거고 총선의 꽃은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라서 물론 정치인이 2, 3년 동안의 경제적 적폐를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그거는 기업이나 경제인들이 해야 될 몫이고 하지만 정치가 중요한 것은 그런 시장에게 긍정적 사인을 주고 변화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재벌 중심, 돈을 더 잘 벌게 해주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와 그렇지 않다. 시장이 안정되고 일하는 사람들의 분배와 재분배가 확대되어야지 결국 경제가 선순환된다라고 하는 야당의 논리가 지금 이번 총선에서 쟁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념이라든가 안보 논리라고 하는 건 열성 지지자들 야당이든 야당이든 보수 진보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은 동의하는 아젠다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의 그 선언은 저는 단순하게 총선의 이슈의 전환이 아니라 선거의 중심을 정치인과 개파 대선 주자에서 국민으로 옮겨놓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이번 총선의 주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좀 해석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한마디만 네네네. 제가 좀 거기에 덧붙여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어떤 국제관계에서 여러 현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유엔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이 오늘 자정에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시행 과정이 이 총선 국민에서 상당히 큰 어떤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제도 중요하지만 외교 안보가 이번 총선에 어떤 또 하나의 큰 이슈로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선거 구도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김종인 대표가 지금 외연 확장을 위해서 경제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이 벌써 8년 차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 심판론을 하고 싶은 좀 욕구가 좀 국민들 안에서 있을까 좀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 프레임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중도에서 더민주당을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뒷다리만 잡는 정당 그러면 대안을 내놔라는 거죠.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었으면서 대안 제시를 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을 해야만이 이번 선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기 때문에 인물 구도 당보다는 인물 구도로 가고 싶다는 그런 전략이 지금 깔려져 있다고 보여지는 게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의 공도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이 새로운 인물들 영입을 했잖아요. 양한자 전 상무라든가 새로운 인물을 이제 피해를 수혈함으로써 인물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도 문재인 대표가 이루어놓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네.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가 아주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이번 총선과 다가올 대선, 혹은 대선을 먼저 하고 총선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타이밍의 간극이 아주 중요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총선이 박근혜 정부 딱 한 전환점, 중간쯤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새누리당은 탄력을 더 받을 겁니다. 야권 분열이 어부지리로 작용하고. 그리고 또는 만약에 임기 초반에 지금 총선이 왔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에 이번 박근혜 정부를 한번 밀어줍시다. 이게 먹힐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중반도 아니고 완전 후반도 아니고. 지금 이제 20대 총선이 개회하고 나면 대선까지 1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밀어주십시오를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은 타이밍이고. 좀 있고 또 그러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고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민심의 각도가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는 게 자, 박근혜 정부는 지나갔어. 다음 정부를 기대하자. 이러면 완전히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봐야지. 근데 이게 안심이 되진 않는 게 야당 입장에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
콘크리트 지지율이 일관적이에요. 약 40% 내외. 그다음에 레임덕이 아직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민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보수와 진보가 다 결집했습니다. 이제 부동층이 어느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승부수가 전 김종인 대표가 네. 그런 타이밍에서 배팅을 한번 던져보는 한 것이 건데 경제민주화 네, 프레임이다. 경제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아직 김종인 대표의 컨텐츠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프레임은 이념 아니고 경제다. 자. 이렇게 이제 방향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안보 이념 프레임으로 가는 게 유리하죠, 현재. 북한발 리스크도 크고.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컨텐츠를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 이게 부동층에게 어느 정도 작동할 것이냐가 바람의 향방을 가릴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제 재밌는 총선전이 지금부터 전개되지 않겠는가 진검승부가 봅니다. 있다. 근데 이제 이미 김종인 지난번에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했을 때 경제민주화를 성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180도 집을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 그걸 보면 좌파적인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중도 실용적인 경제민주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했던 뭐 경제 네. 그런 비슷한 그런 취지로 지금 그때 당시에 성안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그 틀에서, 획기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념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건 한계가 있다. 제한적이다. 그건 공약의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 네. 대표가 그 행복추진위원장 하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하고 그 복지 공약을 당선되자마자 김종인 이상돈 쳐버리고 보수 안보 보수 회귀하면서 공약이 다 폐기되는 게 문제지 김종인 대표의 중도 실용적인 경제 공약 자체가 문제를 했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일까요? 이제 김종인 대표의 전권이 사실 이제 총선에 관련해서는 전권을 다 부여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강남을 부산 해운대 갑 경남 양산을에 대한 전략 공천을 발표를 했어요. 네. 최평원님 그런 의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1호라고 이제 이야기가 사실상, 나왔습니다만 네. 사실상 1호는 양양자 전 상무죠. 그 경우에는 이제 광주 천정배 대표 지역구에 가는데 또 이 주말이 아니고 어제 이제 3.1절 휴일이었으니까요. 사이에 나온 보도를 따르면 양양자 전 상무가 굉장한 결의를 보였어요. 나는 흥행 카드 아니다. 필승 카드다. 난 이기는 카드이기 때문에 가는 거다. 이렇게 또 이 정치 초년생, 어찌 보면 정치 지망생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지지층의 반응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온 게 뭐 1-1 전략공천 정도인데 우선은 그게 누구를 어디에 배치했다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의 그 나온 전략공천은 네. 전략공천이라기보다는 험지공천에 가까워요.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남을. 이제 강남을이고 나머지 네. PK 지역이란 네,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에 맞서서 국민의당과는 일단은 이제 야당 내에서의 이제 갈등이니까 빼고 대여 전략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여당이 뭐에 발목 잡혀 있어요? 전략공천에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야당은 전략공천에서 거침없이. 자유로운 겁니다. 네. 어디든 필요하다면 이 PK 지역, 강남 지역 여기는 이제 여권의 텃밭인데 여기에 우리 사람 막 꽂아서 도전자, 저격수 우린 보낼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럼 내부에서 해보시오. 지금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 미리 선공을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략 공천 자체 주목하시기보다 예. 저는 뭐 필리버스터 국면을 빨리 전환시켜서 총선 일정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같고 그 핵심은 야권 통합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도 빠르면 새누리당이 이번 주부터 전략 공천 지역이라던가 내지는 공천 심사 결과의 단수 지역을 발표할 텐데 뭐 국민들이 새누리당 내에서 경쟁에 이제 관심 갖겠습니까? 야권 통합 되느냐 안 되느냐로 다 가기 때문에 저는 네. 이미 페이지는 김종인에 의해서 야권 굉장히 통합의 페이지로 넘어갔다. 넘어가 버려서 새누리당 내 물갈이 공천 전략 공천은 이미 살생부로 흥행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너무 또 가소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가 넘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율은 8% 정도 나왔던 것 이번 같고요. 국면과 그리고 관련해서. 네. 민주당의 지지율은 20% 후반대입니다. 그런 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RS서치 조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아직은 끝났다고 볼 수 없고요. 저는 새누리당이 지금 뭐 전략공천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전략공천에도 어느 정도 충격파를 좀 국민들에게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도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실망할 수 있는 중도 세력도 생기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새누리당에서도 우리가 좀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충격파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썩들썩이다 이 말씀이신데 예, 우리 사회에서 정치 이념으로 보면 보수하고 진보로 나눈다고 봤을 때 사실은
보수당인데 두 당이 다 보수 진보를 이렇게 나눈다고 봤을 때 진보는 소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소수고 소수가 살려면 강자한테 붙거나 아니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기 존재 가치를 알려야 됩니다. 야권이 분열한다는 것은 분열해서 다시 통합하지 않습니까? 네. 총선 때 분열해서 대선에 다시 합치는 건 당연한 이제 코스인데 그러나 보수는 말이 없고 행동이 무겁고 꾸준히 가더라도 변함없는 지지층이 50% 이상이 있다. 진보는 30% 40%인데 여기에서 20% 간격을 넘으려면 퍼포먼스가 필요하고 시끄러워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야권의 정리 국면을 보고 나서 전략 공천하던 일거에 다 밀어붙일 그런 네. 이제 카드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집권 여당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정권한테도 필패는 되지 않을 건데 정권한테 상당히 리스크가 있지 부담이 않겠습니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네.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모든 네. 것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저 교수님께서 이제 야당 진보 진영은 좀 시끌시끌 해야 된다는데 지금 광주에 이제 강기정 의원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그 자리에 지금 뭐 김홍걸 삼남을 뭐 공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건 좀 시끄럽게 들립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시끄러운 것보다도 네.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DJ의 어떤 정신적인 유지 네. 그리고 그런 세력화 그런 것을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박지원 의원도 왜 김경진. 무소속으로 해서 거중조정해서 애초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야권 통합에 밀어야 되겠다. 예. 중간지대에서 야권을 통합하는 데 일조하겠다. 했지만 지금 국민의당으로 간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외롭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기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삼남 김홍걸 씨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어떤 지역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예. 그 반열에서 김현철 YS 그 차남도 부산 지금 공천설이 뭐 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예. 앞으로 한 2주 내에 뭐 예. 결과가 나올 나올 겁니다. 건. 팀장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산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좀 약세 지역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그곳에 뭐 현철 씨를 김현철 씨를 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그다지 여론의 역풍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 나쁜 카드는 않습니다.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걸 씨를 강주에다가 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강주 시민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좀 의문점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잘 얘기하는 금수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광을 보고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인데 단지 아버지의 후광으로 거기에 그것도 당선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에 꽂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강주가 바라는 바라는 민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홍걸 씨를 거기다 전략 공천한다. 저는 좀 아닌 것 해착이 같습니다.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네. 장성호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른 문제는 다 정치적으로 개파적으로 해석하시면서 박지원, 김홍걸, 동교동 얘기는 이렇게 온정적이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는지 농담이었고요. 저는 뭐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공천 총선 전략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신진 물갈이대 국민의당의 현역 기득권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적통 논란을 위해서 김홍걸 삼남을 박사를 공천한다. 이것은 좀 물갈이 공천에 대한 요구에 정면으로 좀 반하는 것 같고 김홍걸 대표는 입당에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입당 역할을 해주고 다른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보궐선거라던가 민감하지 않은 시기에 필요한 국면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새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분을 공천한 것은 전선을 네. 물갈이냐 아니면 현역이냐의 구도를 흐트릴 거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민의당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김경진 후보를 오히려 영입하는 것이 뭐 정치도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경진 후보 판단만 해준다면 그것이 훨씬 더 광주 시민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제가 거기 네, 또, 온정주의가 아니고 이견의 저는 이제 농담을 한 겁니다. 아니 그분들의 심리를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 것이지 네. 이 외롭지 공천권은 않습니다. 네. 누가 간섭할 일이 아니고 당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당의 본질적인 가장 큰 목적은 공천권입니다. 이것이 당의 존재 가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천을 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그것이 옳다고 하면은 찍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떨어뜨릴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제가 뭐 그분들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가 구도가 아까 예. 장 교수님이 잘 짚어주신 게 서로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유가 보수 진영은 구조주의적인 생태를 띠고 있어요.
피라미드죠. 보수에 의해서 가고 의사결정하면 가고. 그리고 이제 이 진보 영역은 이게 생태계적이라 아메바처럼 떨어졌다 붙었다. 분열도 잘하고 통합도 잘하고. 그래서 늘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열에는 선수인데 뭐 통합에는 금메달을 땁니다. 이게 이제 표어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생태적으로 그렇거든요. 자꾸 움직이죠. 아까 퍼포먼스 시끄럽게 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보수적인 정치권도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면서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 진영의 젊은 소장파 정치인들은 이제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아젠다 세팅 부분이나 내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냐 차이지 서로 다 고도화되고 세련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두원 의원의 이런 커밍아웃이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외부로 발설되지 않는. 그래서 야권이 퍼포먼스를 해야 이긴다. 장 교수님 말씀 맞고요. 저는 보수가 50%는 넘지 않는다고 봐요. 네. 보수의 이 골수 지지층 한 40%, 진보 진영의 골수 지지층 25% 내외. 나머지 중간은 굉장히 중도적인 부동층인데 문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권이 해야 할 퍼포먼스를 네. 지금 여권이 내부에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잡음들을 노이즈를 내주고 있는데 그게 본인들의 득점 포인트가 아니라 네. 자살골로 돌아올 실점 가능성이 포인트다. 많은 것들을 보여서 예. 보수가 지금 견고하게 단결돼 있는 모습보다는 당이 분당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싸움이 개파로 네. 시끄럽게 보여지는 것은 계속 국민들에게 그럼 실망감을 보수 주는 여당은 거군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을 위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만들고 저도 있다고 그 의견은 봅니다. 동의를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요, 오나라 보수층은 보수가 위기면은 더 크게 결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40%가 45도 될 수 있고 50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지금 새누리당 당내 상황을 보면 사실 뭐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살생부 파장 뭐 어마어마했지 네. 않습니까? 뭐 의총까지 뭐 열려가지고 뭐 충돌 직전까지 갔는데 장 교수님. 네. 사실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각은 이제 공천 어떤 칼날을 이한구 위원장이 쥐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떤 무게가 좀 실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데 또 일각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또 분석이 엇갈린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내 구조는 지도부인데 최고위에서 친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아무리 최고위에 반대되는 의견에도 최고위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최고위에서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이한구 공관위원장 카드를 관철을 시킨다는 그 자체가 당의 모든 공천권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주었다고 봅니다. 물론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내가 안 찍으면 되겠지. 그러나 어떻게 안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는 말씀이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김무성 대표는 전략 공천 없다.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모든 것이 다 지금 후퇴돼서 네.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큰 리스크를 받고 외소해져 있는 대표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2주 동안은 총선 공천 전쟁이 시작이 됐다. 피눈물도 없는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과연 뭐 인정사정이 그 있겠습니까? 살생부가 일부 루머로 돌아다니는 것이 실제 공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 어떻게 보세요? 살생부는 누구나 다 찌라시로 대략 정보지로 봤습니다. 낼 네. 수가 있고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실- 지난번에 네. 제가 열석도 맞추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지금 40명 탈락시킨다? 저는 60명 정도 탈락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야권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여당은 지금 조용히 내부 심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소위 말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한테 네. 우리도 지금 막 인적 검토하고 쇄신을 있다?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개봉박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것이 터져 나올 텐데 뚜껑이 열릴 것이다. 그런 모습이 역동적인 이제 정당의 모습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새누리당 본인들이 걸어놓은 것처럼 훅 간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방에 훅 간다? 새누리당이 지금 그 정치 토론이라든가 시사 프로에 일면톱을 차지한 게 김무성 대표를 닮았는지 30시간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으로 다시 새누리당 그 물갈이 공천이 물 건너 가게 됐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무성 대표의 살신성인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공론함으로써 이한구 대표의 전략 공천 카드가 아주 힘들어지게 된 게 아닌가. 칼을 좀 무뎌지게 만들었다. 이거를 진행하자니 뭐 살생부를 시인하는 거고 이대로 하자니 안 하자니 또
물갈이 공천에는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 공론화에서 보이지 않는 소원에 의한 전략 공천 개입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 첫 번째가 오늘 뭐 서울 지역 그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네. 뭐 전략 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울 지역이 경선 지역이 많아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문건에 거론되었던 주요한 그 정두원 의원을 비롯해 이런 사람들 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하는 거 보면 김무성 대표의 이 측에서 발설한 이 문건 공방이 어느 정도 예방 주사가 돼서 효과는 있었다. 다만 김무성 대표가 상처를, 체면이 너무나 구겨서 개인적인 상처는 입었는데 총선 이후에 그 새누리당 대표로서 온전히 활동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영도 지역의 터줏대감으로 머물지 그것이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후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방주사를 그 살생부가 예방주사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정돈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돈 의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단독 단독 신청이죠. 신청 네.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단독 신청 지역에 뭐 아니 전략 날리고 공천 영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 지역도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도 625표 차로 이겼던 네.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런 지역에 이분을 뭐 살생부의 명단이 있었다 해갖고 이분을 꼭 날려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내부 갈등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비춰진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점에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역동적으로 전혀 비치지 지금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 살생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어찌됐든 간에 뭐 예방주사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어떤 지도력의 부재, 네. 지도력의 부재가 지금 열심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뭐 살생부 공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김무성 대표 체제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까 의문 좀 듭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엄격한 굉장히 큰 칼날을 휘두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휘둘러야만 되는 거죠. 휘둘러야만 휘둘르지 된다. 않으면은 이 살생부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한구 대표도 본인이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야 되게 되는 거에 상황에 몰렸다. 지금 몰렸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문제는 봅니다. 뭐냐면요. 휘둘러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시그널이 휘두를 것 같지 않은 게 후퇴할 수도 있겠네. 이게 서울 지역의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 없다. 이게 오늘 뉴스예요. 그렇죠. 그럼 서울 지역의 현역들은 그대로 출마한다란 말이에요. 물론 경선을 거쳐야 되겠지만 상향식이니까 예비 후보와 붙어서 현역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경선에서. 하지만 다 일단 기회는 준다. 컷오프는 다 통과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총선의 격전지는요. 영남, 호남 각각 2석씩 줄었고 텃밭이고 이 호남은 두 야당이 아무리 싸워서 서로 물고 물린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입장에서 얻어올 게 없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 혼자 이제 순천으로 이제 이 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살아올지 아닐지 하나 정도 관심사인데 문제는 원래 텃밭은 지키는 건데 네. 이 친박과 비박이 싸우고 있는 거고요. 서로 이게 TK에 대한 물갈이냐 아니냐 이게 당 집안 싸움입니다. 그럼 수도권 122석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네. 근데 서울에서 그중에 현역은 아무도 안 날린다? 그럼 어디서 날려요? 날릴 데가 없는데. 그럼 아까 60%까지 말씀하셨는데 60%가 나올 수가 없어요. 대구, 경북이다, 숫자적으로 결국은. 예. 대구 경북에서만 다 물갈이 합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의석수로 보면은 300석에서 그럼 몇 석인데요? 지금 이 김무성 대표가 이 공언했던 게 180석이지 않습니까? 네.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살생부 논란으로 유탄을 맞은 게 과연 의도한 것인가, 의도하지 않은 것인가? 전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김학용 이 대표 비서실장도 있고 비박계 주변에 친한 의원이 한두 명입니까? 그럼 이 얘기를 정두원 의원한테 좀 전하시오 해도 되고요. 처음에 연락한 것은 모 교수입니다. 모 그렇죠. 교수가 등장을 했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책사도 있고 의원도 있고 한데 왜 김 대표가 본회의장 앞에서 서서 정두환 의원과 직접 말을 섰고 네. 그것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었는가? 이 예전에 보시면요.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갈등이 있을 때 자, 수첩을 켭니다. 네. K와 Y 이니셜이 등장하죠. 핸드폰을 켭니다. 그럼 문자가 거기 쫙 올라오죠. 이런 형태 청와대에서 직접 직격탄을 날릴 수 없는 집권 여당의 대표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해가는 것이 네.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정보 유출이에요. 이번도 전 그런 의도가 맥락의 보여서 하나이다. 나름 이것은 김무성 대표의 전략일 텐데 네. 그 다음 총선을 전후로 한 반전 카드가 뭐냐? 이걸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컷오프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야당 새누리당이 이긴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도 졌었고 보궐선거 때도 뭐 그렇고 여천야도가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수도 서울인데 서울에서 컷오프가 해도 45석인가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현역은? 지금 현역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역은 저는 서울에서는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한두 명이 또 컷오프 될 가능성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불리한 지역에서 서울에서 공천 탈락을 시킬 경우는 없고 매우 부담스럽다 텃밭에서 이거죠. 예. PK, TK 그리고 강원, 뭐 충청 네.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하면은 40, 50석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텃밭에서 컷오프를 시키는 것이지 수도 서울에서는 쉽지 않아요. 새누리당이 경쟁력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물갈이를 하는 이유가 텃밭에서 그 진실한 사람들을 꽂아서 대통령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 지지세를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너무 과하게 했을 경우에 수도권에 바로 역풍이 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에 상징적 인물이 가든 아무리 정도원 의원이 혼자 공천을 했어도 예를 들자면 네. 뭐 다른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영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 현역을 용인하는 건 결국은 김무성 대표의 살신성인 공천 파동이 영향을 의도성을 미친 아주 영향을 것이다. 가진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만일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성으로 그렇게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흘렸다고 하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김무성 대표하고 일하기가 매우 쉽지 않고 네.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이걸 의도적으로 네. 흘렸다. 그렇게 정치적인 술수를 썼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말대로- 공당의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말대로 먼저 총선 때마다 사실 살생부가 돌아다니는데 진실이 규명된 바는 없기 없죠. 때문에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건 뭐 역사에 묻힐 가능성이 높고요. 맞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9일째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마지막 8시간 이상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최평원님 네. 사실 이종걸 대표 원내대표에게 뭐든 지금 죄송하다 막 네. 사과를 하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필리버스터 중단 얘기가 나왔고요. 어제 의총 굉장히 상황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영선 의원이 나서서 자 모든 분노를 내가 맡겠다 그러기는 했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나선 이종걸 원내대표가 네.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어서 그 이종걸 원내대표를 좋아했던 싫어했던 지지층들은 저 사과의 진정성은 인정해주자 이런 네. 분위기예요 오늘. 예. 그리고 지금 쓰러질 때까지 연설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오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선거법 개정안이 화면으로 지금 통과돼야 라이브 되는데 실황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내드리고 지금 있는 게 지금 9시간 넘었죠. 9시간이 넘었습니다. 10시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럼 뭐 한 2시간 더 하면은 정청래 의원의 11시간 39분을 깰지도 몰라요. 예. 제가 보기에는 쓰러질 각오도 하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출구 전략이 없었고 흥행이 잘 되던 부분에서 막판에 야권 지지층의 정말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마지막 필리버스터는 뭐 나름 네. 이 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눈물의 필리버스터. 더다. 예, 종합판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뭐 필리버스터가 해서 성공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야권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는 얻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마찬가지로 반사의 이익을 얻었다. 양쪽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필리버스터, 테러 그리고 안보 정국 했을 때는 새누리당이 안보에서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더민주나 야권에서는 지지층을 결속하는 오랜만에 그런 결과는 가졌지만 결국은 제로섬이라고 봅니다. 네. 이것이 선거에 어떤 구도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 한마디 하시죠. 아니 뭐 국민과 예. 김종인 대표가 엔딩 사인을 줬지 않습니까? 이종걸 대표 고생하셨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필리버스터 지금 빨리 짧게 끝내는 게 국민들의 마지막 이미 박수 받을 수 길어졌어요. 있는 그 길입니다. 8시간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필리버스터 종료는 예정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결국은 그렇죠. 국민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내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